네,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관련주들 하락이 조금 심한 것 같죠? 오늘 또 127만 원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락폭이 더 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교 1등만 계속하던 사람이 전교 한 2등, 3등 하면 혼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증시 격언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그다음에 달도 참은 기운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 주식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면 좀 답보 상태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이것저것 나오면 매도를 하게 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또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투매에 가까운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매물도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숫자들을 한번 나열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8조 7천억에 나왔고요. 2분기가 9조 5천억에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3분기에 설마 했는데 10조가 넘어서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4분기에 8조 3천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10조를 찍고 나서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8조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이게 틀렸던 거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보다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2분기에도 역시 9조 5천억, 6천억 정도가 돼서 점점 이제 바닥권을 찍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면 대략 구조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19만 원 정도를 예상하게 되면 지금 퍼가 6.7, 8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내년도 21만 원 EPS 기준으로 치게 되면 6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228조에 영업이익이 36조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5.7%라면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렇다면 2014년도에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간이지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도 한 1.6%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8조 그래서 3.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정도까지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 곡선이 조금 완만해지는 정도인데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은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비싸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망에 대한 매물이 좀 더 앞서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코스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앞서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관련주라기보다 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스마트폰 관련주가 되겠죠. 하이엔드급이라 그러죠. 고사양은 당연히 지금 정체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답보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미들과 로우엔드급 중저가폰 쪽으로는 굉장히 아직도 아주 호황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삼성전자도 3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기관은 연속해서 매도했던 부분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과매도권에 이미 진입을 했다. 거기에 오는 옵션 만기까지 덧붙여서 나타났다. 이렇게 좀 한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예고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IMF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IMF에서 발표한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네.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견조하게 회복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부진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눴고요. 네. 그리고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과의 소통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장기금리, 지금 10년물 국채가 3% 그 근처에 와 있죠. 장기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시중금리가 2년 동안 1% 정도 상승.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무리수를 준 부분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1% 정도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잘 살아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GDP가 1% 정도 증가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과의 소통이 조금 잘 안 돼서 삐걱거린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통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조금 안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보합선 된다. 별로다라는 해석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회복이 부진이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볼 것도 없겠죠. 금융 불균형의 리스크, 돈을 잔뜩 풀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좋다가 만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세계 GDP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향후에 그런 관련된 세계 경기에 대한 지표들, 그런 해석들을 한번 해서 좋게 가는 부분, 안 좋게 가는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에 나왔죠. 가계빚이 1천조 원이 넘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걸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 그래서 이게 소비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부분들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금리를 인하를 하냐, 향후에는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하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가계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덜 되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이 과연 우리나라는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 계획성 있게 서서히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또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MF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옐런 부의장이 취임을 하고 과연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시장과의 소통이 될 것인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쯤 FMC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테이퍼링 이후에는 중국으로 관심을 좀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장중에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도 중국 시장이 빠지면서 연동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동향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중국 중에서도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지방 정부 총부채가 18억 위안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나왔는데 예상은 19에서 20억 정도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명목 GDP의 31%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속도는 좀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년 반 전이 2010년 말에 10조 7천억 위안이었기 때문에 한 67% 정도 늘어났다. 이 속도는 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만기가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들어올 돈과 갚을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내년까지 만기가 전체 부채 중에 한 23% 정도 되는데요. 들어올 돈이 조달할 부분은 이제 인플라 건설이나 교통시설이나 생태환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언밸런스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조달하는 이 부채에 대해서 조달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은행 쪽에만 대출을 의존하던 부분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동산 쪽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대체로 토지 양도금리 수익으로 인해서 부채를 상환을 하겠다라는 그것이 상환 계획의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좀 억제책을 그런 정책을 내세게 되면 그것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화 정책은 뭐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긴축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이제 호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걱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될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죠. 옵션 만기도 이제 지나갔고 금통위 금리 결정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작은 박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년 연말이 되겠는데요. 급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인데 제가 만기이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조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은 아래쪽은 1950 그리고 위로는 1980 박스를 한번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스로 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오늘 만기 때문에 일시적이었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1950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정했던 1916 그 부분과 1880 그 사이에서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급하지 않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1980 정도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연초부터 긴 음봉이 종합지가지수에 2개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회복을 며칠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서 그 가운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월 달에 바이오부터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정책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락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 하진태 부장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